북한군이 핵무기를 이제 2006년도에 실험을 이제 여러 차례 해서 가지게 됐죠. 그 목적은 기존에 갖고 있는 무기들이 구닥다리가 돼버리고 가동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한미연합군은 전력이 현대화되고 우리가 치고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올라오게 전력이 조금 모자르거나 부족할 때가 있었죠. 동시에 전쟁 나면 오히려 북한이 남한 침공 그 개념보다는 최악의 상황이고 다 같이 죽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디펜스타임즈 발행인 대표 안승범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유튜브 이제 여러 채널들이 있어서 초청을 해주셔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분명한 거는 이제 주한미군의 규모를 자꾸 얘기하는데 숫자를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 이제 브런슨 대장이 얘기를 했죠. 숫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보 입수해서 분류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목표물을 설정해서 타격을 신속하게 하는 이제 그런 데 주안점을 두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기존의 주한미군 체제는 지금까지도 오늘 현재까지도 병력 중심의 지상군 중심의 물론 이제 순환 여단이라고 해서 미 본토에서 들어오는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인데 저는 중기갑 여단이 이제 배치가 됐다가 성격을 바꿔서 스트라이커 여단인데 중기갑 여단은 이제 뭐 에이브럼스 전차 중심의 뭐 브래들리 전 장갑차라든지 그거였다면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제 장갑차죠. 차량용 장갑차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그건 순수하게 이제 한 번에 들어와서 여러 종류로 대대급 이하 분산돼서 훈련을 해요. 한국군하고 훈련을 많이 해야만 유사시에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이 되니까. 근데 그 대상은 목적은 이제 북한군이라는 거죠. 근데 북한군이 핵무기를 이제 2006년도에 실험을 이제 여러 차례 해서 가지게 됐죠. 생산을 해서. 그 목적은 자기들의 재래식 무기가 한계가 다른 거죠.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무기들이 아주 구닥다리가 돼버리고 가동력도 뭐 일부는 떨어지고 기존에 뭐 남침을 하겠다는 기조가 마음대로 안 되고 오히려 한미연합군은 전력이 현대화되고 대한민국이 또 K방사는 20년 사이에 아주 급발전이 됐고 또 화력이 좋은 것들을 다 자리 잡았기 때문에 구형 무기가 상당히 적게 줄어드니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재래식 전력으로는 자기들이 붙어봤자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 쉽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고 다만 퍼레이드에서 평양 퍼레이드에서 나온 거는 소수만 보유하고 있는 대량 보유가 아니라 소수 시제품 형식으로 아니면 일개대대 그런 보여주기식 과장된 남한을 상대로 대한민국 상대로 일종의 심리전이죠. 그런 무기지 그게 북한군에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무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 그래서 결국 전면전에서 일어나면은 그 재래식 무기들이 대한민국 비교해서 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이 공중 화력 중심으로 갖다 들이붓기 때문에 정밀 타격.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망하지 않고 뭐 점령당하지 않으려고 최후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투발할 수 있다. 저도 뭐 말씀드린 적이 좀 있는 기억이 나는데 최종적인 뭐 무기 아니겠느냐. 자기들이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특히 미국한테 또 담보.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무기는 이제 뭐 한계가 있고 대한민국과 특히 미국이 평가할 때는 일단은 북한이 어떤 전술 핵무기급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남침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치고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올라오게, 뭐 개성 정도에서 못 올라오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지금 점차 이게 흐름이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미친 걸로 완전히 돌아가지고 김정은이가 서울에 투발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다 같이 죽는 거죠, 뭐 남북한. 그래서 그건 최악의 상황이고 그럴 가능성은 이제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기존에 그냥 상식적인 상황을 보면은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치고 올라갔다.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이 스트라이커 여단이 아니 없어도 되잖아. 한국군이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그 부대가 뭐 축소 사단들이 없어졌다 하지만은 정예 부대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연말에 11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28사단 보병사단이 뭐 해체가 되긴 하지만은 나머지 부대들은 여전히 뭐 잘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여단급으로 또 내려앉았지만 화력이 또 증가되고 반대로 전혀 없는 화력들이 여단급이나 사단급에 배치가 되고 있고 생산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이제 보니까 북한군을 상대로 스트라이커 여단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이게 지상군 중심이기 때문에 유사시 동북아 사태, 양안 사태에서 유사시 스트라이커 여단의 역할이 없다. 뭐 북한을 억제하는 측면도 뭐 있다고 하지만은 그냥 그건 어차피 남북한 군사력하고 서로 밸런스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생각을 좀 바꾼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김정은하고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뭐 유화책을 쓰다가 이제 뭐 중단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저도 뭐 한 1년 전 이상, 2년 전까지만 거슬러 올라오면은 중국이 북한을 꼬드겨서 동시전쟁을 일으킨다는 논리를 저도 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바이든 정부가 아니니까 정부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성격이 미국에서는 중립화를 시키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그리고 또 우리 새로운 정부도 이제 진보 정부가 이제 들어섰기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미국과 한국이 옛날 같은 방식이 아니라 얘기를 해가지고 북한을 좀 중립화, 전쟁을 이제 이 양안 전쟁 때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군대도 이제 있으니까. 반면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행정부가 이제 북한에 뭔가 이제 선물을 뭐 주고 뭐 유화책 여러 가지 뭐 행동으로 이제 옮길 수 있다. 이게 최근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중립화 시키려고 하지 않나. 양안 전쟁에 집중하게 해서. 그럼 뭔가 이렇게 줘야 되겠죠, 미국도. 뭐 제재를 뭐 일부러 해제한다든지 그런 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하반기에 더위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8월 25일 날 양국 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한 기본 큰 그림을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 세부적인 게 9월 달, 10월 달, 11월 때 뭔가 등장하지 않을까 새로운 뉴스로. 그건 2026년도부터는 오히려 한반도를 그냥 조용히 있어라. 여기 전쟁 나면은 개입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어떤 휩쓸려 들어가는 거를 원치 않는다. 그런 것도 이제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립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배척하거나 적대시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이 그런 기조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특히 주한미군을 지금 이제 스트라이크 여단은 지상군이죠. 안 보낼 거예요, 앞으로. 그 예산 끊으면은 자동적으로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군. 지금 뭐 재편하고 있죠. F-10 전투기를 이 태평양 전 지역에서 미 본토 말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아이슨 기지에 블록 32 F-16 도태할 거고. 그러면은 지금의 일본 미사와의 F-16이 와 있죠. 블록 52 보산에다 통합됐어요. 군산도 올라가서 통합됐다고 이제 기사 났어요.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은 오산에만 있는 거예요. 미본도 빼고 오산에만 있어요. 근데 이게 노전투기 들어가거든. 구형 전투기. 이게 또 북한 상대로 근데 견제력은 되니까 한중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통합해서 정리하고 군산기지 비워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일본 사람들이 앞질러 얘기한 게 뭐 F-35A가 배치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미국의 생산 대수, 부대 배치, 그거는 일본의 미사와 이게 대대가 우선이기 때문에 생산된 게 배정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후속 생산은 숫자가 줄었고 그래서 이 군산에 배치할 수가 없어요. 고정 배치를. 다만 미사와의 F-16 대체하는 F-35 두 개 대대가 완편이 되면은 26년, 27년, 1년마다 이렇게 1개 대대가 그럼 그 완편되는 과정에 아마 순환 배치는 들어와요. 일부 전개 한번 4대씩 뭐 6대 훈련을 또 위해서 미국의 새로운 방식이 항상 이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군산의 순환부대 현재로서는 그 F-35A나 B형 더 나가서 C형까지 다 F-35 스텔스 전투기죠. 이게 들어오면은 뭐 활주상에서 이렇게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군산기지 일부 경납고를 이제 몇 개를 푸셔가지고 우리 청주기지처럼 스텔스의 경납고를 만들 거예요. 그건 이제 건설비 들어가니까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편이 지금은 뭐 이제 시작이니까 뭐 증거가 안 보이고 두 번째는 오산기지와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오산기지와 달리 군산은 외부에서 사진 찍기가 되게 이게 차단돼 있어요. 거기 막 농경지에다가 뭐 바닷가 쪽으로 해서 거기서 촬영사들이 이게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군산 안에는 보안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내부에서 경납고 쉘터 건설은 이제 트럭이 들어가는데 또 뭐 추가로 뭐 저희들 그 숙소 만들 수 있는 용도로 또 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르거든요. 이 트럭이 무조건 건설 트럭이 왔다 갔다 뭐 기자재, 뭐 부자재 이거 싣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뭐 쉘터를 만드는 거지. 숙소, 추가 숙소를 만드는 건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안이 강화된 이제 보안이 센 기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변화는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순환 배치 들어오는 기지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뭐 중국 견제, 뭐 북한 동시에 견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좀 다운사이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줄어들면서 아주 내실 있게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한 미 지상군 앞서 말씀드린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제 끝내고 그건 시대에 이제 뒤떨어진 개념입니다. 대신 다목적, 다영역 부대라고 하죠. 뭐 이름도 어려워요. 그냥 미사일 부대라고 해도 되는데 뭐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우주자산, 감시자산 이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목표를 이제 확정 짓고 결정하는 거. 반대로 이제 해킹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교란 들어오는 사이버전 대비. 그게 이제 플러스 묶어놓은 부대, 사이버 부대, 뭐 중대급이나 대대급, 우주자산 정보 입수해서 분석해서 바로 정보를 넣어서 타격해서 미사일 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대가 새로운 부대인데 이게 핵심 무기가 그동안에 이제 한 10년 사이에 미국의 어떤 무기 체계를 알게 모르게 이런 차세대 미사일 쪽으로 극초음속 중심에 상당히 아주 즐긴 사람들이 많죠. 언론상에서 제대로 개발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 10년 사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막 즐기는 게 있어. 한 10년 동안에 미국은 극초음속 못 만들어. 계속 실패.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삼형제를 지금 완성을 했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배치가 이제 앞으로 26년부터 된다고 하는 게 이제 한국에도 배치가 될 거예요. 순환 배치가 필리핀에 하듯이 현재 필리핀에서 실증 사격 테스트 다 해봤거든. 호주까지. 그 부대가 이제 완성이 돼서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아마 규모가 한 뭐 2천여 명 넓게 잡으면 크게 잡으면 2천 명 정도 줄어드는 거죠. 일단 전개할 수 있는 부대가. 그다음에 핵심 무기 체계는 삼형제, 500km 사거리의 프리즘 미사일. 이거는 이제 MLRS 다연장 그 미사일 발사대에 쏠 수 있으니까 2발 정도. 아니면 사이즈가 크지만 한 발을 넣고 온다든지. 포드가. 그래서 프리즘 500km. 근데 더 갈 거예요. 실제 미사일은 더 가니까. 두 번째가 타이폰. 이거는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하고 SM-6라든지 해군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인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서 지금 필리핀에서 배치가 돼 있다, 고정 배치됐다, 많이 쏴봤다. 뭐 이게 대만 사태를 대비한다.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뭐 개발에 다 실패했다고 해서 중국이 앞선다, 러시아가 앞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즐기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크 이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삼형제 다크 이글도 아마 사거리가 2,900km라고 하는데 극초음속이죠. 지상 발사시. 그래서 이게 이런 부대가 주력이 되지 않을까. 거기 플러스 이제 같이 결합되는 게 이제 사이버전 부대하고 이제 우주 정찰 위성에서 받아서 정보를 받아서 감시를 한다든지 목표물을 확정을 진다. 이제 그런 부대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한미군 사령관이 좀 폭넓게 얘기하면서 자세히 얘기하고 인정할 거 하는데 그렇게 다 체계가 바뀐다. 지금의 어떤 전환점이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또 다른 20년 전에 이라크전 한참 이제 들어갈 때 그때 뭐 주한미군 한개 여단을 이제 빼가지고 보냈듯이 뭐 그런 이제 새로운 또 시대가 오는 거죠. 20년 거의 뭐 20여 년 만에.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한국군의 전력이 육해공 전력이 조금 모자르거나 부족할 때가 있었죠. 20여 년 전에. 그때 이제 K방산이 막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니까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고 이지스함도 만들고 F-15K도 돌리고 그때 비교해서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다 정착이 됐고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문제는 뭐 없고 주한미군은 좀 더 아주 기민하고 화력도 좋고 기민하고 아주 뭐 어떤 야가 빠진 전력으로서 바꿔야 된다. 뭐 다운 사이징이 좀 더 이게 스몰 사이징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지금의 체제는 좀 과거 체제다. 말 그대로 2003년 4년에 이라크 들어갈 때 그런 체제거든요. 이게 그때 막 발제가 된 이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는 게 뭐 2000년부터 시작은 됐지만은 실전 배치 들어가기 처음에 초도 배치가 2004년 5년부터였으니까. 근데 벌써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만 20년.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역할은 대테러전 다 끝났고 다 해봤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이 본토로 다시 이제 정착하는 부대는 한반도보다는 육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유럽에 러우 전쟁이 이제 휴전을 하더라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신속 배치. 그쪽은 이제 평지가 다 돼 있고 도로화 돼 있기 때문에 신속 기동 대응할 수 있는 게 이제 폴란드 쪽의 중심으로. 그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제 아직도 효력은 있죠. 설사 뭐 실전에서 드러나서 잡고 하더라도 뭐 숫자가 장갑차가 많으니까 다 전멸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효용성은 오히려 이제 유럽에 중점 두지 않을까. 스트라이커 여단 육군은. 대신 이제 한반도는 그런 이제 기민화되고 아주 화력이 센 번지력이 있는 그런 이제 부대, 다 영역 부대가 이제 중심이 되고. 그럼 캠프 험프리스 2017년대 완공해서 미국한테 이거 알아주세요. 우리 돈 들였어요. 신경 썼어요. 힘들었어요. 이거 이용하시고 잘 활용하세요 했던 캠프 험프리스는 제가 한 4년 전에 얘기했던 게 지금 주한 미군이 하여튼 뭐 숙소 정비하는데 정착하고 순환 배치되는 그 기지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가까운 장래, 먼 시간보다 가까운 장래에 미 해병대, 동북아시아에 배치된 해병대가 사용할 수도 있다. 성격이 바뀌는 거죠. 주한미군의 그 부대 종. 왜냐면 지금 포항에 있는 캠프 무적이 이게 주둔지, 전개지인데 작아요. 사이즈가. 그런 측면에서는 용도가 아무래도 뭐 태평양에 주일미군의 또 핵심 그 지상군 병력은 해병대이기 때문에 물론 호주나 괌으로 이전 배치한다는데 괌도 좁고 호주는 뭐 더 멀고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뭐 2,000명 이 정도 뭐 일개 뭐 전개 뭐 MEU 이런 것들이 캠프 험브리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성격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나 이제 현상들은 일어나는 실제 상황들은 아마 이제 내년부터 올해는 이제 사전에 뭔가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서로 이제 조건을 맞춰야 되고 뭐 옛날처럼 무조건 안 돼요. 뭐 빠지면 우리 난리 다 죽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군사력이 어느 정도 K방산을 중심해서 정찰했기 때문에 물론 병력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타협을 이제 협상을 해야 되고 뭐 얘기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본격 부대 전개 배치 변화는 이제 내년 중반부터 되지 않을까. 그 전에 우주 감시 정찰 자산이 아마 많이 정보가 이제 들어와서 오산에 부대가 새로 이제 편성된 주한미군의 이제 우주 부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더불어서 이제 우리 함께 우리나라 공군 우주 전대 이게 이제 더 부대가 또 커져야 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우산 작전사 이제 공작사가 있지만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런 정보 어떤 플랫폼의 종류가 바뀌면서 기존의 터워 프롬이나 뭐 조기용무기 아니면 조인트스타를 퇴역했지만 그런 말 그대로 걸프전 때 아니면 이라크전 때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플랫폼이 아닌 우주에서 신속하게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사레이더 우주에서 바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거를 빨리 포착할 수 있는 우주에서 보는 그래서 빠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우주도 뭐 이 정찰 위성들도 다 파괴, 공격해서 할 수 있는데 80년대부터 그 얘기는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공격와서 중국이 그걸 이제 러시아나 우주에서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완비해서 배치하려면 돈과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우주 자산 쪽으로는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변환점에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진전이 이제 내년에는 본격화 될 것이고 올해는 서로 입을 맞춰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입니다.
앞으로 주일미군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주한미군은 전통적으로 주한미군이죠. 80년대 중반, 85년 6년 사이에 이제 7공군이 생겼고 옮겨온 거고 아시아 이등기.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의 전력 화력이 정착이 됐고 90년대 뭐 이라크 전쟁할 때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았고. 그다음에 주한미지상군은 2014년까지 실제 이사단 뭐 사령부가 존재했었죠. 뭐 의정부 동두천 사이에 뭐 양쪽에다 있었으니까 여단 사령부나 사단 사령부 의정부하고 동두천에. 지금은 이제 뭐 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관해가지고 뭐 거기 아파트 줘야 된다 무슨 뭐 학교를 줘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벌써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러면서 성격이 이제 2015년도에 주한미지상군의 이사단이 사실상 없어지고 본토에서 들어오는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 지금 현재 스트라이커 여단 그 전에는 이제 중기감 여단 그게 이제 외관 7곡의 그 전차나 장갑차를 이제 비추고 해놓으면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산 8부대에 일본 이제 교체되는 전차 장갑차들을 또 내려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했었죠. 최근에 스트라이커 여단 들어와서 뭐 말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2015년 이래로 순환 여단으로 이제 체제를 유지했는데 그게 이제 뭐 대테러 전쟁이 완전히 이제 끝나면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 중간에 2020년에는 어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국의 위협이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협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거는 이제 해상과 공중전 중심이에요. 해상 전력과 항공 전력. 그래서 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군 대비 그렇게 좀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한국군이 강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주일미군을 더 현대화를 시키자. 그래서 이게 준비를 2024년 초까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미국 국방성이 어떠한 그 전투기나 항공모함 교체라든지 미사일 종류를 어떻게 할 건지를 거의 뭐 한 2022년부터 고심을 하다가 뭐 지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배치한다고 하니 2022년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언론에는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미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다 전멸될 것이고 배가 날 거고 함정이 날 거였어.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언론 영어로 나오는 이제 언론에서 예산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이제 죽는 소리를 많이 한 게 사실이고 그게 22년, 3년, 4년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기조를 잡았는데 정권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미국 방송이 이제 소위 꼽을 쳐서 이제 가지고 있던 바이든 정부에는 자세하게 티를 안 냈던 것들, 계획들, 소위 전투기 중심, 함재기 그걸 갖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그냥 이 정부 바뀌니까 급하게 막 다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일미군의 어떤 핵심 전력은 이와쿠니 기지는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멀지가 않아요. 후쿠오카에서도 멀지도 않고 뭐 제가 다녀봤으니까 답사를 해봤으니까 거기에 집중 배치를 해요. 일단 함재기 CVW-5 비행단이라고 하죠. 함재기 비행단인데 그게 이제 지금 조지 워싱턴 교체가 됐으니까 항공모함이 거기서 이제 사용할 함재기가 드디어 이제 F-35C가 배치가 되고 실전 그 대대가 비행대대가 그게 한 개 대대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슈퍼 호넷이 가장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최신형 블럭 3가 이제 급하게 22대가 배치됐고 아주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전에 준비한 거를 맞춰서 급하게 들어왔죠. 전개를 급하게 3월달에 3일절 때 다 끝냈으니까 우리나라 3월 1일. 그러면 이게 전에 없던 전력이고 동시에 미 해병대가 이와쿠니가 주력기지인데 주일미군은 거기에 F-35B 수직이착 전투기가 한 2017년 이래로 2개 대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운영하다가 올해 이제 3번째 대대로 순환 배치라고 또 일반적으로 크게 발표하는데 4월달에 4번째 순환 대대가 들어와요. 수직이 착륙. 그래서 이제 4개 대대요. 이건 전례가 없어요. 물론 F-35B가 뭐 항속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좀 A형이나 C형이 돼서 좀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숫자로 커버를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12대 기준으로 해서 뭐 다른 분들은 10대라고 하는데 실제 뒤져보니까 12대 편제로 강력하게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순환 배치 대대 2개, 고정 배치 2대, 붙박이 4개. 이게 가장 크죠. F-35B. 그다음에 C는 한 개 대대가 다 있고 슈퍼넷이 이제 20대가 있고 조기용부 보면은 이제 E2C에서 E2T로 바뀌었고 그래서 뭐 감시 정찰, 뭐 화력 이거를 다 강화시켰고 함재기 중심으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미사와 기지 저 아오모리 힐이라고 해서 일본 이렇게 열도를 쭉 보시면은 저 위에 삿포로 그 북해도 바로 밑에 바다를 살짝 건너면은 짧은 바다 건너면은 이제 아오모리 현에 이제 미사와 기지 냉전 시절 때 그 북동 그 소련군을 상대로 상당히 전방 기지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 전쟁이 어느 정도 휴전을 하면은 그 다음 대상은 북해도 지역이다. 사하린 쪽. 잘 얘기 안 하는데 이 일본 자위대가 특히 지상군, 육상 자위대가 그 탈냉전된 이후에도 저는 이제 계속 뭐 자료를 보니까 매달 받아보니까 아주 빡세게 훈련해요. 기갑 훈련을 북해도 침공 대비해서 지금도. 뭐 몇 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 그리고 이제 일부 미군이 주일미군이 이제 뭐 태평양 미군 지상군이죠 참가 미 해병대가 같이 공동 연합 훈련해 뭐 치누프 전개하고 뭐 앞바치 갖다 놓고 뭐 같이 기갑 훈련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보는 또 위협은 극동아시아의 동북아시아뿐만 그러니까 남한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쟁 나면 북한이 남한 침공 그 개념보다는 극동군의 러시아군의 사할린에서 뭐 북해도 침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양안점 그러니까
이 소위 군사 대국이 이렇게 동시에 내려오는 걸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은 지금 뭐 북한은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 국군이 하기에 달렸다. 그다음에 뭐 개편을 해서 뭐 화력을 주한미군 화력을 좀 개편해주겠다. 뭐 철군이 아니다. 감축 개념이 아니다. 좀 다르게 받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극동 러시아군의 침공. 근데 냉전 시절 말기 때 1989년대 일본 자위대, 그러니까 방위성, 그다음에 당이창 같은 평가한 게 그 당시 소련 해군이 그 바다를 동시에 이제 뭐 대만 중국군이 건널 수 있는 규모는 일개 연대. 그 평가가 이미 있었어요. 일개 연대. 근데 그건 지금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상륙함들 다 모아가지고 건너와서 막 시끄럽게 할 수 있다. 뭐 완전한 점령보다는 뭐 일부 이제 자기들이 사할린을 신경 다 꺼라. 사할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알래스카 연결된 그게 알루샨 열도. 이거 이제 하나의 견제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북해도를 직접 걸 수 있다. 일부 지역으로 상륙해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방성의 위협은 순위가 중국과 대만의 1.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 극동 러시아군. 세 번째는 이제 북한군. 이게 국내에서는 잘 얘기가 워낙 뭐 언론사 기자분들이 바쁘시니까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뭐 전문지에서나 광범위하게 계속 집중하는 건 우리 군사 무기만 이렇게 보니까 무기 정세만. 저는 이제 거기 터득한 게 주변국에서 특히 뭐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개인 주장이 아니라 저도 뭐 뭘 봐야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위협으로서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보다는 주일미군은 이렇게 화력을, 공중 화력, 항공 전력을 급속도로 이제 배치하는데 그 아모리현의 미사일 기지에 F-35A형, 미공군의 F-35A가 2개 대대가 26년도에 1개 대대, 27년도에 1개 대대. 그래서 2개 대대가 강화돼요. 배치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일부가 군산기지 순환 배치가 들어올 거고 한 뭐 4대씩, 6대씩. 그래서 전례 없이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예상보다 빨리 배치되는 거야. 미공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맨날 주한미군이 먼저 받는다고 진짜 좀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면 안 되고 주한미군이 우선순위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아모리현의 미사가 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데가 이하쿠니 기지가 있고 중간에 요코타 기지는 수송기 부대 옛날부터 수송기 부대로 그거는 전반적인 관리, 군수지원, 요코타 기지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내려오면 이제 오키나와 가다네 기지 있죠. 가다네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1979년도 이래로 러시아, 소련 공군을 견제하려고 소련 폭격기는 F-15C하고 D형 이글 전투기가 이미 다 본토로 떠나서 퇴역.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환 배치 들어오죠. F-15E 스트라이크라고 뭐 F-35A 순환 배치 들어오고 F-16 뭐 C 부대가 현재 순환 배치돼서 메꾸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년부터 3세대 F-15 전투기를 할 수 있는 F-15EX 이글 2 32대 전투기가 들어온답니다. 최우선 배치를 하는 거예요. 생산된 게. 이거는 다목적 전투기죠. 4.5세대. 뭐 근데 최근에 또 일본에서는 평가를 워낙 센서가 좋다 보니까 4.9세대다. 그렇게 또 좀 더 높여서 4.9세대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어요. 일본에서. 그럼 곧 배치가 되니까 몇 달 있으면. 그래서 이게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미군의 항공 전력이 아마 냉전 시절 초기 미국의 레이건 정부 이래로 아주 혁신을 지금 다 이제 거의 마무리 지으려고. 주요 미공군 주요 미 해군 해병대 항공 전력. 그래서 완성을 시키면은 그게 이제 대만 사태에 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반도를 또 견제할 수 있거든요. 뭐 전투기는 뭐 다 여기저기 갈 수 있으니까 작전 그 용도나 숫자를 또 배분하게 딸려서.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고 1년 사이에 그걸 다 진행했으니까 만 1년 사이에 준비를 딱 했다가 이 트럼프 정부 들었자마자 바로 그냥 배치를 하는 거. 직전에는 이제 뭐 다 준비를 이제 끝냈겠죠. 연말까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일 미군의 이제 어떤 항공 전력이 아주 상당히 일시됐다. 거의 40년 만에 1982년도 이래로 현대화 됐다. 그래서 투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은 뭐 제즈미알, 뭐 엘라즘 같은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배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을 상대로 보여주고 이제 전쟁 일으키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의 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역할은 전쟁을 하자가 아니라 전쟁 일으키지 마라. 나도 이제 준비 다 끝냈다. 이게 만약에 붙으면은 서로가 손해고 서로 다 깨진다. 남는 거 없다. 전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견제죠.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중국한테. 가장 최신 뉴스 오늘 기준으로 하면은 중국이 이제 뭐 9월 초순에 군사 퍼레이드 앞두고 하나씩 공개를 해. 뭐 제22 뭐 동수로 뭐 통과를 했다고 하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공개를 스스로 하고 그다음에 동풍 미사일 최신 버전 극초음속에 아직 끝판왕을 하는 거를 또 가지고 있다. 부대 배치했다 공개를 하죠. 견제를 하는 이제 신무기를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게 서로 이제 맞닥뜨리면은 이게 심리전인데 평균치를 잡으면은 전쟁을 일으킨다 만다 이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 냉전 시절 때 사실 미국이 그렇게 또 해왔고 냉전 시절 말기 80년대 그 레이건 정부가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 서독에 퍼싱2 사거리 700km 이상 나가는 뭐 1200km까지 가는 거죠. 1200km, 700km는 퍼싱1이겠네. 그래서 뭐 그 미사일을 탄도탄을 배치했고 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보통 한 3발 들어가는 발사기에 그런 거를 전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배치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소련이 그걸 SS-20 미사일 가지고 대적을 하다가 경제 문제로 이제 군비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91년도 12월에 그런 또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나도 다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만 하는 게 아니다. 식무비로 나도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미 해군의 함정 자산이 이제 옛날보다는 상당히 좀뭐 노화됐다기보다는 숫자가 2000년부터 이렇게 살펴보니까 줄긴 많이 줄었더라고. 전력상에 뭐 이렇게 구형 호위함들이 막 다 나갔고, 중간에 들어온 뭐 신형 뭐 호위함들이 좀 화력이 약하고 해서 그런 어떤 변천사가 이렇게 내릴만한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확실하게 줄었어요. 질적이면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말씀드릴 건데 뭐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근데 하여튼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해군은 이제 2000년도 기준에서 엄청 올라. 미 해군은 줄고. 근데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중국인 해군이 너무 치고 올라왔다. 수직미사일 발사기 VLS 중심의 함정들이 대거 등장을 했다. 맞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되고. 근데 반면에 미 해군은 이제 그거를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최전방에 나가 있는 치잠대뿐만 아니라 그거 빼고 바는 삼함대. 이걸 이제 합해서 태평양 해군 전력을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저희들이 이제 숫자상으로 이제 특정 함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합해서 내놔야만 이게 뭐 밀리지 않는다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어떤 뭐 경쟁이 되고 더 나아가서 대서양 함대에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뭐 신형 함정도 유사시에는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합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나토 지역의 이제 해군력이 러시아 상대로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뒷받침하는 게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들 지금 뭐 그게 뭐 가동이 된다 안 된다 고장이 났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금 왔잖아요. 최근에 물론 이제 한국에도 한국 근해에서 훈련도 한다고 돼요. 조만간 며칠 있다가 유럽의 항공모함 보유국 영국 두 척, 그다음에 프랑스의 한 척 샤를드골, 그다음에 이태리의 뭐 까보르라든지 지금 또 신형 또 트리에스타 있지만. 그 중심을 잡고 이제 이렇게 와서 훈련하는 연합훈련 하는 게 중국도 견제하면서 어떤 동시에 러시아 극동 러시아군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국만 보유국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 프랑스, 이태리 전력들이 가지고 해군 전력이 있으니까 독일도 있고 그거를 이제 대서양 미국의 함대가 뭐 급히 차출되면 너희들이 뭐 일부 담당해야 된다. 뭐 발트해나 뭐 발티케 그런 전력을 러시아 전력, 해군 전력 상대로. 근데 이번에 뭐 러우 전쟁을 보니까 그쪽 방면에 러시아 해군 전력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좀 우크라이나 무인정들이 가서 뭐 격침시키고 미사일 쏴서 격침시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가 냉전 시절 때 봤던 소련 해군 수준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항공모함은 조만간 버려야 된다 하고 러시아 해군의 항공모함.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나토 해군력의 의존을 좀 해야 되는 미 해군 입장에서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대서양 함대 일부 전력을 유사시에 차출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관리도 중요하고 이게 바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 전력 투구하고 있다. 중심 최전방의 중심은 주한미군보다는 주일미군이다.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미군에. 그럼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뭐 무역 관세 문제, 관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이제 인도까지 때렸잖아요. 아주 높은 관세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만들었어요. 오바마 때. 근데 그때 딱 믿기지가 않는 게 인도가 어떤 나라인데 근본적으로 무기 체계가 소련, 러시아 무기 체계가 근간을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자주포도 산다고 도입을 했지만은 그건 일부 현상이고 전차도 보시면은 T-90 전차라든지 면허상에서 전투기 아직도 Su-30에 뭐 거의 300여 대 수준을 뭐 만들고 있고 도입을 하고 있고 근간이 인도 군사력이 그런 측면에 지금 어떤 그게 있어요. DNA가 어떤 이 태평양 동북아 전쟁에서 뭐 유사시에 뭐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끌어들였다. 옛날 그 오바마 정부 때 그건 안 될 수도 있다. 깨질 수도 있어요. 이게 회색 국가고 말 그대로 제3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득 아니면 중국이 대만하고 이제 야한 전쟁할 때 미국과 전쟁할 때 일본과 전쟁할 때 또 중국이 꼬셔가지고 인도한테 뭘 양보를 한다든지 뭐 국경 분쟁에 대해서 양보를 해서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인도 애들 가만히 있거든. 자기 이득이 있으면 거기 합류 안 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를 믿으면 안 된다. 미국 입장에서 의심하는 게 또 있을 거고 이번에 뭐 뉴스 보면은 뭐 관세 뭐 세게 떨었다고 뭐 미국의 포세이돈 초계기에 뭐 일단은 중지한다. 뭐 걔네들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 인도 애들은. 그런 측면을 잘 뭐 사람들이 뭐 인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좀 이게 복잡합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물론 이제 호주 정도는 뭐 믿을만 하지만 호주하고 그리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제 필리핀 정부는 이제 뭐 친미비 정부니까 그거는 이제 뭐 기지 제공 많이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죠. 바로 앞이기 때문에 대만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필리핀이 더 쓸만한 거고 베트남은 똑같고 그러니까 중립을 유사시에는 거기에 가세를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뭐 태국보다 못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바다에다 이렇게 섬 국가들을 이렇게 큰 섬으로 되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분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주일 미군의 최종 전력에 의지해야 되고 일반 자위대 전력을 다 끌어모아서 가서 싸우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본은 이게 내심, 소위 일본의 극우 보수 입장은 2차 대전 때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지못해 같이 하는 걸 이제 할 거고. 그래서 그 심리를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이용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인미군 중심이다. 일본에 가 있는 미군 중심이고 일본 자위대 중심이다. 양화 사태.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뭐 그렇게 역할을 뭐 시킨다? 대한민국 정부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운시켜야지. 최소화 시켜놔야지. 뭐 한미동맹이니까 없앨 수는 없고 파기할 수는 없고 최소한 그냥 조용하게 줄여버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지전대라는 게 이게 나옵니다. 기지전대. 유럽에 뭐 스페인이라든지 저 냉전 시절 때 전투기들이 주둔했던 그 지역을 결국 냉전, 탈냉전 때 다 전투기 다 철수시키고 기지만 관리시키는, 기지만 일단 확보하고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없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미군 기지는 이제 없죠. 옛날에 비교해서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근데 그 나머지가 이제 그런 쪽으로. 특정 지역에 이제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다목적 영역 부대가 이제 존재를 할지언정 전반적으로 이제 기지전대 중심으로 바뀌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뭐 보상기지도 사실 5, 60년대에는 고정 전투기가 배치된 게 없었어요. 그냥 기지전대 중심이었거든. 오산기지. 그게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바뀐 거고 베트남전 끝나면서. 그런 과거 역사들이 다 미국 입장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끄집어서 활용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랬는데 이거 다시 사용하자. 이렇게 이 방법을 다시 사용하자.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들의 과거 경험, 어떤 군사력 운영, 해외 주둔 기지 운영, 군사력 운영에 대해서 경험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변화의 또 시점, 새로운 또 변화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뀔 거예요. 태국군은 KGB를 어떤 군사 목적으로 실전 투입했으며 사용 결과와 타격 성과는 어땠나요? 예상외로 이제 태국 공군이죠. 캄보디아군을 상대로 이제 정밀 타격을 이제 한 건데 그동안에 이제 태국 공군이 주로 사용하는 정밀 유도 무기는 좀 사거리가 짧은 미국제 뭐 GBU-12. GBU-12는 이 분야에서 항공전 분야에서는 아주 뭐 표준 장비고 그렇게 중량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폭탄은 아닌데 생각 외로 KGB 한국산 GPS 유도 폭탄을 이제 사용해서 캄보디아군의 전방 일종의 전방 지휘소 세 곳을 정밀 타격해서 성공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과가 의외로 그쪽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뭐 보통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한 사례가 극히 드문데 이게 상당히 이제 지역 분쟁에서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제 평가되고 있고 한국산 지상 공격 무기가 이게 사실상 처음 실전 사례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주변국 동남아시아 그 여러 나라들이 주변국이 있는데 추가 수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국 공군이 동시에 한 100발을 더 추가 주문을 이제 했다는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LIG 넥스원 제작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를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뒤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추가 수출도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캄보디아 측에서는 뭐 상당히 뭐 섭섭하게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은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제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주로 이제 SNS에서. 그러나 태국 쪽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호평을 이제 받은 이제 이번 처음 케이스가 나왔죠. 물론 이제 2017년도인가요? 그 필리핀의 말라이 전투라고 이제 하는 상황에서 FA-50이 이제 처음 실전 투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 재래식 폭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한국산 정밀 유도 무기 지상 공격용 처음인 사례죠. 태국이 미국산 유도폭탄 대신 KGB를 선택한 배경과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이제 그리펜은 사실 하이급을 해서 아직은 대수가 11대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한 40여 대의 그 주력이죠. 숫자가 이제 많으니까 그게 F-16 계열인데 그것도 좀 뭐 구형 옛날 초기 버전들을 뭐 블록 20 버전들이든지 아니면 블록 15 버전들 이런 게 이제 좀 점유하고 있고 뭐 블록 그 20 이상의 좀 개량된 소위 그 지금 우크라이나 공군이 가져가고 있는 나토 사격에서 이렇게 방출하는 옛날 그 초기형 F-16 근데 이제 개량을 했어요. 뭐 암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든지 그게 이름이 AM/BM 버전 이거를 또 이제 한 20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주력이죠. 숫자상으로는 통칭해서 F-16이 주력이면서 그 중에서 가장 그 후기형 그게 바로 F-16 AM/BM 이것을 이제 딱 전방에 내세우는데 유도폭탄 그동안에 이제 GBU-12를 이제 아주 뭐 흔하게 사용했고 언론 공개도 제한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옛날부터 그걸 주로 사용하는구나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사거리가 짧으니까 그것을 사용 안 하고 한국산 KGB 레이저 유도폭탄 GBU-12를 아니라 GPS로 유도하는 폭탄을 해서 성과를 이제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산이 아닌 그러나 일부 내부에 예를 들어서 엔진이죠. 지금 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그리펜이 이제 미국산 F404 물론 이제 슈퍼 그리펜이라고 하는 이제 추가 도입부는 이제 뭐 F414 이렇게 넘어가는데 태국 공군이 또 이제 T50 버전을 이제 F50 버전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한 14대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엔진이 뭐 F404. 그러니까 40% 이상의 내부 그 시스템이 프로의 엔진, 그래서 미국제죠. 미국의 또 수출 통제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중간적인 측면의 무기, 항공 무기지만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KGB도 역시 한국산 무기지만은 절충한, 그러니까 미국의 철저한 통제를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충 스리슬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왜냐면은 태국이 인권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미국은 또 외형적으로는
아주 뭐 철저하게 뭐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외형적으로는 이제 군사 그 무기 수출을 좀 이렇게 보여주기 케이스로 통제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철저하게 100% 이렇게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 이런 주요 부품들을 좀 뭐 제때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통제를 이제 하고 있죠. 쿠데타를 일으키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군사 훈련, 코브라 골드 같은 훈련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태국의 이제 정치 군사 상황이 그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또 태국 군부도 조금 벗어나는 무기, 그러니까 미국산이 아닌 서방측 무기를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한국산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 또 한국산 무기도 이제 F404 엔진, FA50에 이것도 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운영 중지 시킬 수 있는 부품을 이제 보급하지 않아서 그런 거 좀 약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상 장비나 전차 중심으로 중국제를 좀 도입을 했어요. 뭐 VT4라는 전차도 도입을 했고, 근데 주력은 아직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하는 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완전한 회색 국가로서 이 군사력을 운영한다기보다는 뭐 만약에 미국의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에 대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섞여 있어요. 중국산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제품도 있고 뭐 기존의 전차 전투기가 숫자상으로 또 미국제가 주력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다른 또 지역에 또 비교해서 나름대로 머리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있죠. 바로 옆에 태국이 있고 또 왼쪽에는 미얀마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제 친미 국가, 사실상 그냥 뭐 뼛속 깊은 친미 국가인데 서로가 이제 관리를 이제 하고 받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좀 더 앞으로 더 팔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제 한국산이 되는 거죠. 물론 중국산 잠수함도 도입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용을 해보면은 실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잠수함 전력을 추가로 건설한다면 또 한국에 달려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사용을 해봐라. 중국산 잠수함이 그게 아주 좋은 거를 지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호위함도 옛날에 대우-TS-ME를 통해서 한청을 도입했다 중단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 역시 예상한 대로 이 바다가 이제 타이만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회해서 캄보디아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전방의 뒤쪽으로 이제 함포 포격 사격도 한 거 있기 때문에 아마 해군 함정도 추가 수요가 나온다면은 다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제품에 지금의 이제 하나오션이든 아니면은 HD 현대 호위함을 추가로 생각할 거예요. 그게 전술상으로 공중 항공전, 그러니까 공습뿐만 아니라 우회해서 포격하는 것도 더 나가서 함대지 미사일을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러한 제품이 방산 제품이 구입을 하기가 아주 쉬운 나라, 그게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중국산은 생각할 수도 있어도 뭔가 좀 복잡하죠. 얽혀 있는 게 또 미국이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선 측이 대한민국 제품, 뭐 F-50이 이제 개량령을 이제 뭐 바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호위함을 도입을 하는데 거기에 뭐 함대지 미사일, 뭐 사거리 이제 500km 이하짜리, 그 이상 넘어가는 건 또 미국이 통제를 이제 싫어하니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동남아시아 우리 방산 기존의 도입국들, 고객들이죠. 이 아주 우수 고객으로 이제 을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우수 고객은 이제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우수 고객이고, 태국은 좀 중간쯤에 있는 고객이고, 그다음에 불량 고객으로 이제 전락한 게 인도네시아고, 그런 측면에서는 기회가 뭐 아주 뭐 대량 폴란드 같이 대량의 상품이 판매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좀 더 열리지 않았나, 이번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현재 8월 중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8월 중순 현재 추가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뭐 지뢰를 폭파시켜서 태국군을 좀 뭐 부상을 입혔다든지, 그러면서는 또 이어질 것 같아요. 이런 충돌이. 그러면 당연히 긴급하게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거는 항공전력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방산 제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고 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전쟁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무기 수출 K방산으로 얘기하면은 기회가 또 오고 있구나.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긴장 속에서 KGGB가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형성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했나요? 이게 이제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 한반도나 중국하고 이제 대만의 양안 사태라든지 유럽의 러우 전쟁, 아니면 중동의 이스라엘, 이란, 그런 이제 전쟁이나 분쟁 지역을 비교해 보면은 무기급들이 체계들이 동남아시아는 좀 빈약하죠. 빈약한데 캄보디아는 공군이 있어도 전투기가 없어요. 그 옛날부터 50년대 말부터 60년대 다 살펴봤는데 뭐 이렇다 할 전투기를 보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1990년대부터 기존의 공산권 측하고 이제 서방 측이 긴장 완화가 많이 되고 어떤 그 무역, 수출에 주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대한민국한테 요청해서 뭐 지뢰지대를 파헤쳐서 안전지대를 만든다든지 그런 쪽에 주력을 했죠. 그래서 30여 년을 이제 그렇게 흘러왔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국경 분쟁이 또 일어났는데, 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975년 그 남베트남이 이제 북베트남에 이제 먹히면서 적화 통일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충돌의 그 양상이 캄보디아 쪽으로 옮겨오면서 태국하고 이제 국경 분쟁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일본이 새로운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충돌에 있어서 주력 화기들이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차 중심, 그러니까 태국군이 경전차, 옛날에 이제 M41 이제 워커블독이라는 경전차를 좀 대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으로 이제 화력을 동원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보병전, 소위 소총전이나 포격전이 그게 이제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항공 공습이라는 스트라이크, 에어 스트라이크를 이제 태국군이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F-16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대로 타격을 신속하게 해본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받쳐주는 전력은 이제 그리펜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더 좋은 그런 측면에서 좀 자신감이 붙었고, 사실 이게 또 자신감을 붙은 게 코브라 볼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군의 항공 자산이 들어와서 같이 훈련을 한다든지 전개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계속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밀 타격이 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겠다. 반면에 캄보디아, 그다음에 옆에 라오스가 항공 전력이 사실상 전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빈자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지역의 뭐 하마스라든지 빈자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BM-21 다양한 로켓포를 이번에 먼저 쐈는데, 오히려 보는 이제 1차원적인 무기고, 그런 측면에서는 F-16 동원한 게 아주 상당히 잘 된 거고, 그 태국 공군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존의 또 전력들을 한 기종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F-50도 동원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펜도 이제 아주 전적으로 투입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삼총사 소위 F-16, 그 다음에 그리펜, F-50이 이제 전면에 나서고, 기존에 이제 그 전에 도입했던 구형 전투기 F-5EF,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받은 알파제트는 도태를 시킬 수밖에 없고, 왜냐면 이제 부품 구하기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특히 뭐 알파제트는 뭐 이거를 좋아하는 나라는 나이지리아 반군 상대로 나이지리아 공군은 이제 효과를 본 게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이게 뭐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 문제에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유럽에서는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알파제트가 나이지리아 공군은 앞으로도 뭐 다른 그 전투기나 공격기를 도입해도 계속 사용하려고 뭐 프랑스에 최근에 부품 지원 아니면 이제 공급을 해달라 요청을 했고, 프랑스 공군이 사용하던 이제 알파제트 중 일부를 도입을 해요, 중고기를. 그래서 그쪽은 알파제트 공격기를 잘 사용하는데 프랑스산은, 근데 태국은 이제 독일산, 요거는 이제 기관포를 이제 장착하고 뭐 좀 더 구장을 더 다는. 근데 그럼에도 이게 노화가 이제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중고기를 도입했었고, 옛날에 독일이 통일됐을 때 이제 다 남는 무기들. 그래서 차후에 대체 소요가 F-50으로 나오지 않을까. F-5EF하고 알파제트를 묶어서 이제 뭐 슈퍼 그리펜은 발전했는데, 그건 이제 하이급으로서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고, 로우급 전력에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그 실전 사례가 우리한테도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들은 이제 발주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그 태국 공군이 이제 자기들 그 어떤 범주 내에서 현대화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뉴스에서 뭐 다들 접하셨겠지만 미국의 F-35를 달라고 했는데 그건 이런 지하에 뭐 거절됐고, 사실 그 그 지역에서 그건 너무 과다한 무기고, 또는 레벨이 국가가 이제 미국에서 줘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틈새 시장이 이제 또 바로 크게 일어나면서 스웨덴제 슈퍼 그리펜, 그 다음에 이제 F-50 블록 20 같은 게 이제 기회가 이제 되는 거죠. KGGB의 기술적 특징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수출 확대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KGB가 이번에 태국 공군이 사용해서 효과를 봤지만 실전 사례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형 정밀 유도 무기들이 이제서야 이제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정점에 이르는 게 한국형 장동지 2라고 하죠. 사업 자체를. 장군지 2 사업인데, 이게 이제 뭐 사거리 500km 전후로 해서. 근데 이거는 실전 투입하거나 양산 뭐 들어가려면 한 2030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격 개발은 들어갔지만은 보통 3, 4년 최소 걸리니까 양산 체제로 넘겨야 되고, 뭐 또 군에서 인증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30년대 수출 상품에서 아주 핵심적인 정밀 유도 무기로 들어갈 거고, 물론 이제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향후 5년 지난 다음에. 그럼 현재 가까운 시일 내에 한 2년 정도로 짧게 잡아서 보면은 유력한 게 KGB의 이제 개량량, 무게로 따지면 1,000파운드, 그다음에 2,000파운드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폭탄에다가 또 그 GPS 유도 시스템을 잘 결합을 하는 이제 어떤 키트 자체를 잘 이렇게 설계를 해서 부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복잡한 기술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군에서도 사줘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뭐 이런 나라 주변 국은 저 밑에입니다. 동남아시아, 태국하고 이제 필리핀 특히 그런 어떤 고객들, 우수 고객 나라에서 좀 다음 신형 그 KGB를 사가지 않을까. 이번 거는 좀 중량 무게 파괴력이 좀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다음 뭐 KGB2, KGB3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시리즈화 되는 거죠. 무슨 세트화 되는 거.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LRG 덱스원에서는 이게 유도폭탄, 고가의 유도폭탄은 아니기 때문에 대량 수주를 받아야 되죠. 한 번에 여러 발, 100발 이상 최소. 그렇게 수주를 받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나라 또 이제 늘어나니까 어떤 방사능 수출에 K 방사능이 돈은 되는데, 지금의 이제 태국 공군이 후속 발주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100발은 그게 큰 돈은 아닙니다. 좀 더 이게 정밀 유도 무기의 어떤 활성화 수출, K 방사능에 있어 수출 활성화는 2030년대 초반은 최소한 가야 되는. 지금은 이제 시작, 단초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생각지 않게 태극공군이 하여튼 잘 사용해줘서 저는 상당히 반가웠는데 반면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캄보디아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상당히 좀 섭섭하게 이거 합쪽을 뭐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사실 뭐 좀 얘기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K방사에 국한돼서 말씀드린 거고 들어와 있는 뭐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간다든지 교류 문제는 또 별개 또 외교 경제 또 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확대 뭐 이렇게 해석할 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KGB가 이번에 성과를 아주 대단한 거다. 그 동안에는 한 10여 년 동안 201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K5 전투기 중심으로 배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였거든요. 장착하고 뭐 이륙하는 거. 근데 그로부터 한 12년 정도 지나서 이런 실전 사례가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뭐 이렇게 대단치 않은 무기를 생각했어요. 기존에 3세대 전투기에 이제 급히 만들어서 화력을 이제 이 휴전선 DMZ 상에서 대화력전 장사병포를 이제 때려잡는 그런 용도로서 그냥 국한된 걸 봤는데 해외에서는 특히 태국에서는 이게 정밀 유도 공격이 되는 요즘에 말하는 드론만큼 가성비가 좋은 걸로 상당히 반갑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랬습니다.